11년 만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첫 단추 어떻게 꿰야 할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의제들은 대화 테이블에서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해법 마련의 간극은 좁힐 수 있을까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용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성과가 달성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먼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여정을 이제 시작한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 네. 또 평화체제 문제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실질적으로 남북 차원에서 또 북미 차원에서 논의하는 그런 출발점이 시작됐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 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어떠한 방향을 잡느냐가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판문점이 제2의 몰타, 제2의 냉전 종식의 어떤 그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989년도에 냉전 종식의 선언에 장이 됐던 몰타회담.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재현되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 문제, 또 남관계의 담대한 발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이번에 마련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봉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년 동안에 이제 남북 정부 간에 어떤 이렇게 믿을 만한 대화 채널이 없었다. 그만큼 이제 긴장이 계속 고적돼 왔고 어떤 좀 믿을 만한 그런 이제 신뢰 구축 체제가 없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시작으로서의 성공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계속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 그리고 유리그릇을 들고 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그 여정의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지 않고 예. 왜 이것을 시작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현실 가능한 아젠다부터 북한과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난 11년 동안 사실 한반도는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이랄까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이제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뭐 평창올림픽 참가를 공언하였고 또 우리가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였고 이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 여기까지 북한의 진정한 어떤 의도랄까 목표가 사실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작년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뭐 한반도 어떤 남북 간의 대화랄까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룩하고 예.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겠다는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데 반해서 아직 북한의 의도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그 한반도 비핵화와 또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좀 교집합의 어떤 부분들을 예. 늘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냉전 체제의 어떤 해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교집합 부분이 좁아진다면 우리도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명언을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차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모든 시점에서 보면 남북 대화가 그 시점만으로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획기적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각 시점마다 그동안 그런 그 기대를 모았던 남북 대화가 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동력이 상실되고 또 남북한 간에 그 다시 불신과 갈등이 반복돼 왔던 역사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남북 회담에 거는 기대도 크지만 지나치게 큰 그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하기보다는 좀 차분한 심정으로 일단은 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자체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평창의 평화올림픽화가 성공하면서 이게 시간이 조금 늘어지면은 조금 동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곧바로 4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은 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지난 그 수년여간 남북한 간의 그 정상적인 대화 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채널이 복원이 됐다든가 회담이 복원이 됐다든가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남북한 간에 단절됐던 대화의 통로들이 완전히 재개될 수 있는 그리고 예. 정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게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그 북한 체제의 특성상 결국 수령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위로부터의 결단이 비핵화든 아니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든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 북한의 중요한 결심을 유도해낼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이제 공고화되었다라는 이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대화 채널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김 교수님, 네네. 2006년에는 북한이 일자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남북 정상 간의 만남도 없었고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왜 네. 그랬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상황을 보면 9년 동안 남 관계는 후퇴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됐던 것은 하나는 우선 이제 남측에서 보수 정권의 등장입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체로 큰 틀에서는 그 흡수 통일 의지 또 북한 붕괴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통일 대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북한 김정은 체제와의 그런 대화보다는 대결 또는 강대 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작용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측면 이제 북한이 자초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북한의 이제 핵 능력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 북한과의 관계가 상호 신뢰가 이제 떨어지고 그런 네. 과정에서 상호 대결적인 상황들이 계속 작용하는 그것이 실제 이제 북한과 우리 측의 대화를 또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차 박사님,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네. 결국은 뭐 특별한 합의 없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과거 어떤 예. 회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교훈들을 찾아본다면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북 접근에 있어서 사실 보수냐 진보냐 성향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시각이 얼마나 균형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실제로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한 절박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내재가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될 거예요. 다시 네. 말해서 절박감 대신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남북 대화는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가령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 시기만 해도요. 결국은 이게 김일성하고 박정희라는 두 지도자 공이 남북한 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동력이 강했거든요. 네. 재미있는 것이 이 71년, 72년 어간에 이 남북 적시자회담이라는 동력이 약해지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신 체제가 들어섰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하면서 김일성의 1인 이 독재 체제가 지속이 됐어요. 이런 면을 한번 교훈을 뒤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남북한 간의 합의를 보고 나면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이제 자주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의 개념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자주의 개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가령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민족 자결이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북한이 얘기하는 그동안의 기존의 자주는 사실은 외세 배제,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넘어간 면이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너무 상징성하고 추상성에만 집착을 해서 예. 구체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합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 대화 과정에서 계속 유념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합의점을 네네. 찾아내야 된다. 박 교수님, 최근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느닷없이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했을까? 혹시 북한의 정책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 등장 이후에 북중 관계가 계속 악화인류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친중적인 성향을 보였던 장성택을 처형하였고 그것이 북중 관계를 악화시켰고요. 또 거듭된 뭐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 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중국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중국을 방문하였고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나름대로 어떤 북한의 대외 정책의 변화, 내지는 뭐 북중 관계에 있었던 변화를 의미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이 정상 국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부인이 이설주도 동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같이 또 방문한 곳이 중간촌에 있는 뭐 과학기술 전시회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대외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조금 더 정책 변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을 하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 이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이랄까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어떤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네. 그런 차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북한으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맹방인 뭐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네. 또 남북 정상회담이랄까 북미 정상회담에 임할 때 북한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괄적 염두에 두고서 아마 북한의 어떤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이랄까 네. 정상회담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네. 북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이 급작스럽게 개최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행위자가 더 들어왔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복잡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비핵화 또 평화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빼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중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점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비상등 켜고 들어온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우리 특사단에게는 꺼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회담을 했던 것은 결국 북한의 일탈이나 또 북한이 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네. 분명히 둔다. 또 그런 효과도 분명히 가져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북러 정상회담도 저는 개최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성과들을 좀 나눌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예.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존재감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또 중국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보다 큰 안정감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또 북한과 미국, 중국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역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중국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차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네, 중국도 전통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네. 보여왔고요.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한중 관계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 북중 관계가 복원이 되면 중국의 어떤 조언이나 영향력이 평양에 먹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이 남북한 간의 약속을 보다 신뢰성 있게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위험성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미국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으로까지 지금 뭐 이제는 지금 날짜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능성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되 네. 그 주한미군이나 연합훈련, 한미동맹 같은 기존의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기축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시사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동안 쌍중단, 쌍잠정, 쌍계 병행을 내기 위했던 중국의 이익에는 또 맞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변수가 껴들면서 다시 이제 한미 동맹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중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을 남북한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많을 때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난 그 한 2년여간의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간에 생긴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그렇게 큰 입장이냐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그럼 앞으로 우리의 이 카드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안들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를 부탁할 때 어떤 카드를 구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좀 해봐야겠죠. 네. 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미중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운전석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차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어차피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풀려나가면 이게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하고도 논의가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게 한반도에 국한된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방침 자체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게 미중 간의 지금 경쟁 관계, 무역 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의 국가 위신의 문제라든가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인 체면의 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네. 양측 다 극한적으로 이 싸움을 정말 마지막까지 끌고 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중 간의 경쟁 자체를 자제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동력도 필요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주로 얘기하는 게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때는 지역이 안정화돼야 한반도가 평화롭다라는 논리들을 주로 폈어요.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평화로움으로 인해서 지역 내의 경쟁이라든가 질서들 자체도 다시 말해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의 전략적인 경쟁을 위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강화시켜 나가면 그만큼 두 가지의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가 내가 부담되는 싸움을 내 체면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게 할 만큼 중요한 네. 동력이 있구나. 이거를 더더욱 지원해주고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만큼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지역 그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는 쪽의 동력 또는 운전자론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오히려 주변국들이 한반도 상황을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좁히면 좁힐수록 네. 전반적으로 우리의 운전성론은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김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제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고 네.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평화체제 문제입니다. 남관계는 이제 부차적으로 다뤄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공감대가 마련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선언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것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전체 어떤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남북 관계 차원에서 정상회담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판약이 다른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매 역할을 하는, 중매인 역할을 하는 그런 특이한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 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또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고 예. 그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이후에 행동 원칙으로 또 실무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천재 일우의 기회가 지금 왔다. 네. 우리 한국에도 왔다라고 보고 이것을 얼마만큼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출발점이 잘 만들어지느냐. 네. 이게 저는 첫 단추를 잘 깬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역할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본 박사님, 최근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 대폭 물갈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으며 행여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할 때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은 염려 안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 매파로 구성된 트럼프 외교 라인이었는데 이제는 슈퍼 매파들이 들어왔다. 네. 그리고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애써서 그래도 핫라인이랄까요? 서로 이제 교감을 구축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놨는데 저쪽이 대폭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서로 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뭐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는 지역 안보 위협이 아니고 미국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국내 안보 위협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사실 괌 포위 사격 위협이라든지 작년 11월 29일 화성 15호 발사를 통해서 그 사거리를 이미 시준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시급하게 또 엄중하게 다뤄야 될 상황에 처한 것이죠. 흥미로운 현상은 이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핵 문제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이 인선의 면면을 보면은 이제 국무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장관도 물러났고 조셉 윤 특사도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마이크 폼피오 지난번 CIA 국장이 이제 새로운 국무장관이 돼서 진두지휘를 하게 되었고 네. 또 존 볼튼 이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죠. 이런 강경파들이 백악관에서 이제 또 안보 보좌관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우려 사항이 많은 건 맞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존 볼튼 이제 전 유엔 대사가 국무부에서 이제 군비 통제 담당 차관으로 있을 때 뉴욕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죠. 그때 네. 과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했을 때 자기 서가에서 이제 책 한 권을 뽑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북한 정책이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북한의 종말이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이런 경계심이랄까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지만 또 보면은 존 볼튼 대사 이제 보좌관이죠. 직접 자기가 예전의 나랑 지금의 나를 동일시하지 말아라. 나는 네. 결국에는 대통령을 옆에서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와 2018년의 북핵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융통성을 또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발휘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이제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잘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된 계기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작년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고요. 그 폭발력은 50킬로톤, 아니면 이제 150킬로톤 정도에 이르는 강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서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표명하였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랄까 북미 정상회담에도 응하는 등 그 정책 변화가 있는데 예. 이 시점에서 과연 북한이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전환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핵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대미 협상이랄지 또 어떤 남북 협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바라는 어떤 유리한 어떤 조건의 어떤 보상들, 그리고 뭐 체제 안전보장이랄까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서는 사실 작년에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랄지 아마 그러한 어떤 대북 그 경제 제재 내지는 뭐 안보 상에서의 제재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북한이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체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정책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는 그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또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로서는 그런 북한의 어떤 정책 변화의 조짐들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고 비핵화랄까 또 한 번 더 평화 체제를 위한 그런 계기를 우리가 잡아서 네. 북한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제사회 제재 효과도 맞고요. 또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도 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온 배경은 뭐 가장 큰 건 제가 볼 때는 핵무력 완성입니다. 물론 이제 평창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죠. 네. 평창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이제 북한 선택하게 됐고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자신감 속에서 나가도 된다. 네. 만약에 미국이 세게 나와도 북한이 꿀릴 거 없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북한이 이제는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ICBM 미사일 수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거의 100% 이제 핵무력 완성이다 이렇게 북한은 선언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소극적 방어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위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현재까지의 제재,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이제 고난 행군도 경험을 했고 또 북한 나름대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상황도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미래 제재에 대한 부담이죠. 김정은 체제는 최소 20, 30년을 앞으로 이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제재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제재가 계속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낄 수밖에 예.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좀 털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옵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 쓰기 어렵다고 보고 네. 또 실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무기랄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상에서 전개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계속 그 누적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그 핵무력의 완성을 그 기반으로 해서 대화에 나가자. 이렇게 좀 정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큰 동력으로 작용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지난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키워드를 밝혔는데요.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차 박사님. 예. 사실은 이게 대화 동시에 협상이에요. 협상에서는 가장 그 이상적인 게 상대방의 카드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주지 않는 거예요. 적절한 네. 가격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나왔던 북한이 왜 대화에 나왔느냐. 이거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뭐 다 짐작을 할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재도 있었고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도 있었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것 자체는요. 일단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는 바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한미 간에 분명히 얘기한 건 제재와 압박은 통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동안 제재와 압박 때문에 일단은 대화의 장소에 나오는 게 분명히 중요한 한 원인이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에 대한 대외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나름대로 북한 내부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이
내가 이제는 핵무력도 완성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건설이 더 중요하다. 핵무력을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안보 강박관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일부는 잘못된 생각이더라. 이런 이 인식 전환을 해나갈 게 있다면 이건 뭐 자신감이라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핵 군축회담을 이제 해야 되겠다. 비핵화가 아니라 이런 쪽이라면 이건 단호히 배격할 수 있는 예. 다시 말해서 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에 겉과 속이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볼 때는 그동안 남북한 간의 전통적인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는 달리 이번에 가장 큰 것은 결국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기존과는 다른 입장들, 가령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포괄적인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뭐 이행해 나간다. 이 정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미북 정상회담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평화체제는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뭐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라든가 비정치적 교류 협력 관계와 같은 남북 관계 진전도 1차적으로는 순조롭게 풀릴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일단 풀린 이후에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들, 협력들이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앞에 전제, 평화체제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진전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이 되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같이 아주 모호한 뭐 선대의 유운이다. 비핵화할 그 의지가 있는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자꾸 붙는 쪽이면 이게 오히려 그 이후에 미국 이 대화라든가 이런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나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네.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김 교수님, 김정은 네. 위원장이 뭐 중국을 방문해서도 선대 유운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네. 예, 이런 의견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실제 어떤 수준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이 저는 드러나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저는 특별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네.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러니까 토론 중심, 대화 집중 이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포커스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한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 허심탄회한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사전에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한 그 내용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얼마만큼 비핵화 평화체제에 관련된 공감대를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독자적인 입장만 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미국과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분들이 많이 지금 미국 측의 파트너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일단 그것을 일단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제 그 남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기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나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남북 현안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 현안들은 차도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갈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의제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에 걸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8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실제는 2018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보고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비핵화와 관련된 흐름이 좀 만들어지면 그때 남관계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들은 다뤄질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인 수준 정도 부분만 이번 합의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다뤄지고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네. 뭐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고
모든 역량은 비핵화 평화 체제, 또 모든 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에너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 여기에 저는 제한적으로 그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크게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좀 더 상황들을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만으로 모든 것들을 성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정상회담하고 다른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교수님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남북한 간의 그 북핵 해법에 정말 차이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차이 어떤 게 좀 두드러질까요? 이번에 이제 그것이 아마 그 외부로 남북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관련된 해법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한 것을 공동 선언이나 공동 성명이나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추상적으로 남북이 비핵화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했고, 네. 그 논의를 통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상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리비아식 해법, 미국이 이제 그동안 강조했던 네. 방식인데, 또는 우크라이나 방식,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비아식 방식 같은 경우는 리비아의 핵 고도화 수준이 불과 한 1-20% 정도에서의 그런 그 방식이 작동했던 것이고, 네. 북한은 이미 8-90%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후 보상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솔직히 어렵다. 네. 그것은 현실이다라고 보고, 우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입장들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적인 논의들을 하는, 그것은 이제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다양한 이제 그 방법들이 동원될 것 같고, 네.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네. 내실 있는 충분한 대화, 허심탄회한 대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결국 공은 다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뭐 북한이 단계적이고 그리고 동시적인 조치 이런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 내용 안에는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뭐 중단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우리와 미국이 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북정 정상회담에서 뭐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했죠. 뭐 우리 영문 번역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네. 싱크로나이즈 메저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이 표현을 썼던 것은 제 생각에는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로 보여지고요. 2005년도 당시 육자회담 9.19 합의에서 나온 것처럼 그 행동 대 행동 원칙,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밟으면 뭐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예컨대 이제 경제 제재 완화랄지 네. 또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단계적 내지는 동시적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하고는 차이가 나죠. 네. 지금 뭐 차대현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은 미국 정부는 그 아주 일괄적인 어떤 핵폐기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뭐 리비아처럼 뭐 선핵 포기 후 배상의 방식인데 북한의 어떤 비핵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양측이 이런 주장들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뭐 북미회담이 결코 성공으로 끝날이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예.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북미 간의 어떤 차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예.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선일괄, 그러니까 일괄적, 단계적 비핵화 조치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도 동의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네. 미국도 납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김영 교수 말씀하셨지만 뭐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어떤 역할, 비핵화를 위한 어떤 그 대안적인 어떤 방식의 제안 이런 것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련해서 그 핵해법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선비핵화 후 보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비핵화 후 보상 같은 경우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요. 지금까지 얘기된 모든 비핵화 합의들, 그건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리비아뿐만 아니라 미-이란 핵 협상도 사실은 선비핵화 후 보상이었어요. 후 제재 해제. 사실 리비아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방적으로 그 내부 사정하고 그다음에 이 핵개발 기술의 한계에 부딪힌 리비아가 일방적으로 먼저 포기 선언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이제 이 고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일부 지금 리비아식 이 해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얘기를 하시는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약속 위반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명문화되게 어떤 보상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이 오간 바가 없고 사실 가장 문제를 거는 게 핵 포기했더니 가다피가 무너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미국이 조장을 해가지고 리비아 민주화가 일어났다라는 지금 이 근거는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특정한 국가의 사례를 지금 한반도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한반도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뭐 이 해법은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이게 좀 너무 실질적으로 리비아 비핵화 사례가 진행된 거의 여러 단면들 중에서 이건 미국 내에서의 논의도 그렇고 한국 논의도 그렇고 일부 특성만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편한 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홍 박사님, 가장 쉽게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가더라도 일단 첫 걸음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북한이 먼저 해야겠죠. 차도현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적어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에서 일단 검증 가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어떤 선언의 차원이 아니고 이게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선대 유훈이었다.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 내에서의 북한의 이미지라든지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제까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언적 차원의 이런 결과만을 가지고 내가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해결하였다 이렇게 국내 정치에서 이거를 세일즈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 미국의 이제 국민들과 언론이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첫걸음을 띄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이제 영변에서의 시설을 네. 이제 폐기하고 그것을 미국으로 뭐 원심 분리기라든지 농축된 우라늄을 반출하는 정도까지의 가시적인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 조치를 취할 그런 전략적인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 보상을 미국이 먼저 할 것이다. 아니면 동시적으로 할 것이다. 이것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것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믿음은 제재가 통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제재가 통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드디어 약간이나마 희망이 보인다는데 그것을 플러그를 지금 뽑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개선 방안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자,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차 박사님,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도 꺼낼 수 있고 네네. 거기다 뭐 말씀하신 경제적 지원, 또 네네. 대북 제재 완화 이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보상적 조치를 얘기하면 경제적인 보상 조치가 양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얘기가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총대를 맸던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제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어떤 포괄적인 단계적이긴 하지만 로드맵은 있지만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비핵화하겠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아마 시점을 정할 겁니다.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정해지면 여기서 1차적으로 미국이 할 수가 있는 게 그동안 선언해놨지만 선언해놨지만은 지금 시행하지 않은 조치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해상적인 검색, 봉쇄 강화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유예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땐 구체적으로 제재가 해제되는 단계는 북한의 그 조치에 맞춰서 이제 그동안 제재의 역순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 사실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게 일단 이 외화 가득원이 제한이 되기 시작한 게 석탄 수출을 금지를 시키고 석유류 제품을 금지한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거든요. 네. 이때 문제가 된 게 ICBM 기술이랑 그다음에 수소폭탄 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가령 핵하고 이 미사일하고 탄두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한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폐기하는 기술이 되고 네.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이 차원이 되면 적어도 얘기가 됐던 23755까지의 조치들은 일단 먼저 해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북한이 이 핵 물질들을 제3국에 이전을 한다든가 아마 완전하게 북한도 지금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핵 능력을 다 처음부터 벗어놓으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건 자기 임기 동안의 가시적인 조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가지는 그 전체적인 핵탄두의 과거 핵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반출을 한다든가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ICBM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중거리, 다시 말해서 노동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스커드 2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 기술들을 이제 폐기를 하거나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진 제재 조치, 다시 말해서 2270 이후의 조치들이 다시 해제가 되게 되면 네. 이런 방식으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생각은 또 어떨지는 모르죠. 네. 본 박사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예, 최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도 워낙이 2018년 소위 봄이 온다. 한반도에서 그동안 전쟁 가능성까지도 2017년은 제의가 됐는데 2018년은 그래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변의 해로 만들겠다.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미국과도 직접 정상회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첫 걸음이 북한에서 나온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엇보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카드를 던질 것이냐를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핵무기를 하나도 가질 이유가 없다.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보장만 된다면 하는데 거기서 과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네.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차 박사님께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종말을 이야기하셨지만 북한 정권으로 본다면은 이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선다 그래도 과연 이것이 체제 보장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체제 위협 위기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전 90년대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소위 한국의 박정희 정권식의 어떤 경제 개발. 네. 그래서 이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군비 축소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병사들이 이제 산업 역군이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하면은 또 이제 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확보됩니다. 예. 이런 박정희식의 개발 모델을 따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중국, 한국, 일본 주변 국가들이 유도할 수 있다면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성공하면서도 나름대로 병진 정책의 한 축이었던 경제 발전에서 성공하는 길을 좀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지난해 7월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실행 시기상조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져보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그렇죠. 작년 7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 때 네. 뭐 한반도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네.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남북한 간에 뭐 철도 연결 또 가스관 연결을 통해 가지고 뭐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도 지원하고 이제 그런 구상인데 사실 뭐 지금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뭐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 하더라도 뭐 경제적 이슈는 논의하지 않고 우리 비핵화 이슈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 다시 말해서 뭐 핵탄두의 어떤 폐기랄지, 그런 어떤 가시 조치, 혹은 또 국제기구들의 사찰 수용, IAEA 사찰 수용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경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예. 또 아까 차대현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듭된 북한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이제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지금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도 없고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런 대북 경제 제재도 아직 가동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예. 예컨대 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수가 없죠. 따라서 조건은 일단 북한이 먼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납득을 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북 경제 조치들을 좀 완화하고 뭐 그런 연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본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7년에 여러 가지 뭐 전쟁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았는데 이것을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중 정상회담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까지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으로서의 성공입니다. 이제 출발점인 것이죠. 네. 출발점이란 것은 도달해야 될 이제 목표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번엔 처음으로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발의 성공과 이제 도착지로서의 성공을 연결시키는 첫걸음, 그 종착지가 아니라 첫걸음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차 박사님 의견 일단 주세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평창 플러스 알파예요. 이제는 감격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이 평화 분위기 이것만으로는 곤란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이제는 평창에서의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겹반찬보다는 이제는 메인 메뉴예요. 다시 말해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그다음에 그 평화 체제 문제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 문제만 풀리게 되면 네. 나머지는 이게 미국 정상회담까지 특히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기존과는 다른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 구구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기존과는 달리 분명히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 하나를 이끌어내는데 보다 중점을 둬야 될 거고요. 세 네.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한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까지 남북 대화나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이념적 잣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봐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과는 성과대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지향해야 될 목표대로 중지를 모아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우리 정부가 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돼요. 일관되게. 예. 뭐 작년도에 베를린 선언이랄지 또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의 어떤 참가를 또 유도한 거랄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기존의 어떤 경제 건설, 핵 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했는데 사실 그 핵 건설을 지속해서는 뭐 북한 경제 앞날도 별로 없고 예. 또 북한 체제 안정도 보장될 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핵 정상 국가, 뭐 비핵 평화 국가, 뭐 비핵화가 선대 유운이라고도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어떤 그런 방식으로 했던 북한 국가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했던 그 정상회담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도 의견 주세요.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구동존의 자세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건 좀 나중에 뒤에 좀 남겨두고 쉬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내면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남관계 측면 또는 비핵화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이런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사실 올라타는 건 쉬울지 몰라도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비핵화 평화 체제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중매의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부 내에 비핵화 평화 체제 이 논의가 사실상 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 계속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상설 그런 전략 추진단을 만든달지 예.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그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런 충분한 협력적인 그런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정상회담. 그래서 결국 국민이 함께 같이 가는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또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합의가 지금 돌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 기대가 큰 만큼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잘 조성되길 바라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